어머님, 이 통장 정말 본인 명의에 맞으시죠?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담긴 통장. 그 통장 앞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 통장은 타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내 돈인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에 말려들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 8년째,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두고 있어요. 어머니는 올해 68,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며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러 가시고 밤늦게까지 설거지 하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몇 년 전 식당을 정리하셨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아서 그만두려고.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좀 쉬실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에 돈 좀 넣어뒀어. 너희한테 나중에 보탬이 될 거야. 얼마나 모으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나 요즘 재테크 공부 좀 하고 있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 보시고 스마트폰 잘 쓰시잖아요. 어머니,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 많다던데요. 저는 가볍게 주의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알아, 걱정 마. 나도 바보 아니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수였어요. 몇 달 후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으셨어요. 받아도 말수가 적고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바빠서. 바쁘다니요? 은퇴하신 어머니가 뭐가 그리 바쁘실까? 저는 의아했지만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 통화할 때마다 느낌이 묘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어머니 집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집 거실 탁자 위에 낯선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시며 서류를 치우셨어요. 아, 그냥 투자 관련 자료야. 투자? 어머니가 투자를 하신다고요? 어머니, 무슨 투자요? 혹시 누가 꼬드긴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나 좀 은행 같이 가줄래?
은행?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모든 게 무너지는 시작이 될 줄은요. 금요일 아침,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에 앉았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통장, 확인 좀 하고 싶어요. 네, 통장 주세요. 어머니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셨어요. 저는 그 통장을 처음 봤습니다. 낡고 오래된 통장이었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객님, 잠시만요. 직원은 뭔가를 더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통장 명의가 고객님 성함이 아니신데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통장이 어머니 명의가 아니라고?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통장은 김민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성함이 아니시죠? 김민수? 누구죠? 그게?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게, 아니, 제 돈인데.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타인명의 통장은 본인이 아니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어머니 통장이 남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나도 잘 몰라.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직원님, 이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언제부터 이 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계좌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직원은 난처해 했어요. 고객님, 본인이 아니시면 열람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 김민수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연락처라도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다그쳤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나 사기당한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기요? 응. 몇 달 전에 투자 권유를 받았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카페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어요. 작년 가을쯤이었어. 복지관에서 친구를 사귀었거든. 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많이 타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복지관에 가셨어요. 거기서 만난 한 여자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박영숙. 나이는 어머니보다 한두 살 어렸대요. 영숙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 맨날 나한테 잘해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랬지. 두 분은 금방 친해지셨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만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영숙이 어머니께 말했답니다. 언니, 나 요즘 재테크 공부하는데 정말 좋더라. 언니도 같이 할래? 어머니는 처음엔 관심이 없으셨대요. 하지만 박영숙은 계속 설득했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는 너무 낮잖아. 이거 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벌 수 있어. 어머니는 솔깃하셨습니다. 은행 이자가 너무 적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근데 안전한 거야? 당연하지. 나도 이미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진짜 돈 벌고 있어. 증거 보여줄게.
박영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어머니께 보여줬답니다. 통장 잔액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수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흔들렸습니다. 나도 해볼까? 그럼, 언니, 이거 늦으면 자리 없어. 빨리 해야 돼. 어머니는 그 말에 혹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숙이 소개해준 사람을 만났어요. 자칭 투자 전문가라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김민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말쑥한 남자였대요. 어머님, 이 투자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절대 안전하고요. 수익률도 보장됩니다. 김민수는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해요. 어머니는 의심하셨습니다.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한다고요? 네, 걱정 마세요. 계약서 다 쓰고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어머님 돈은 100% 안전해요. 어머니는 고민하셨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박영숙이 거들었습니다. 언니, 나도 이렇게 했어. 걱정 마.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어머니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수 명의로요. 돈은 얼마나 넣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어요. 8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8천만 원.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2달은 정말 수익이 들어왔어. 어머니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 달에 50만 원, 둘째 달에 60만 원이 입금됐답니다. 어머니는 안심하셨어요. 이거 진짜구나. 하지만 세 번째 달부터 입금이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박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이번 달은 왜 안 들어왔을까? 박영숙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대요. 언니, 이번 달은 좀 늦어진대. 조금만 기다려봐. 어머니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 초 박영숙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지관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제야 불안해지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도 연락이 안 됐어요. 어머니는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우리 경찰 가야 해요. 그렇게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담당 형사님께 사건을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투자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8천만 원을 잃었어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피해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순자입니다. 그럼 통장은? 그게 김민수라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명의가 다르다고요? 네, 투자 과정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형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네요. 명의가 다르면 법적으로 어머님 돈이라고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단 계약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어요. 형사님이 계약서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왜요? 투자 계약서라고 되어 있지만 내용이 너무 애매하고 날인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게다가 이 김민수라는 사람 주소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건은 범인 잡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보통 이런 사기꾼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명의도 차명으로 하고 연락처도 자주 바꾸죠. 추적이 어렵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럼 어머니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사실 회수율은 낮습니다. 형사님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경찰서를 나왔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걸으실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저는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박영숙을 찾아야 했어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박영숙 연락처 있죠? 응, 있어. 근데 전화 안 받아. 주소는요? 주소는 몰라. 저는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복지관 직원에게 물었어요. 박영숙이라는 분 아세요? 아, 그분. 요즘 안 나오시던데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 저는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지관을 나와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머니께서 박영숙을 자주 만났다던 카페, 식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 그분 알아요. 요즘 안 보이긴 하는데 예전에 여기 자주 오셨어요. 혹시 어디 사시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근처 빌라에 산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빌라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한 빌라 앞에서 박영숙을 마주쳤습니다. 박영숙 씨, 저는 소리쳤습니다. 박영숙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이순자 어머니 딸입니다. 박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어머니 돈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세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박영숙은 뒤로 물러섰어요. 나도 몰라요. 몰라요? 당신이 소개해 준 거잖아요. 나도 당했어요. 김민수한테. 박영숙은 울먹였습니다. 나도 돈 잃었다고요. 나도 피해자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김민수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연락 안 돼요. 연락처라도 주세요. 번호 바뀌었어요. 통화 안 돼요. 박영숙은 계속 발뺌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당신 공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나도 몰랐어요. 박영숙은 울면서 부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돌아서려는데 박영숙이 말했습니다. 근데 김민수가 말한 적 있어요. 뭐요? 자기가 인천에 사무실 있다고. 인천. 저는 그 단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은 넓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혹시 이순자 씨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김민수 명의 계좌에서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인천 부평구에서 대량 인출이 있었습니다. 부평구. 저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부평구. 저는 경찰이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2층이었어요. 간판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달 수익은 얼마야? 4천 정도요. 적네.
더 끌어모아야 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민수 일당인 걸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안에서 대화가 멈췄어요. 누구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택배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김민수, 어머니가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람이었어요. 택배는 무슨, 김민수는 저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당신이 김민수죠? 누구세요? 이순자 어머니 딸입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기, 어머니 돈 돌려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에 있던 다른 남자 2명이 저를 쳐다봤어요. 뭐야, 이 여자? 일단 쫓아내. 2 남자가 저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버텼어요. 경찰 불러요. 당신들 사기꾼이잖아요. 그 말에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김민수가 손을 저었어요. 잠깐. 일단 얘기 좀 합시다. 저는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앉기 싫어요. 돈부터 돌려주세요. 돈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왜요? 투자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요. 거짓말 마세요. 투자 같은 거 없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김민수는 난처한 표를 지었어요. 아니, 진짜 투자는 있었어요. 근데 손실이 좀 났습니다. 손실이요? 8천만 원이 다 손실 났다고요? 그게, 김민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야, 이거 그냥 경찰 불러. 어차피 증거 없어.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던 거예요.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한 거죠. 당신들, 진짜, 저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 돈으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김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위에서 시킨 거라. 위에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위에 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김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옆에 있던 남자가 김민수를 노려봤습니다.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김민수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어요. 더 큰 조직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당신들 뒤에 있는 사람이? 저는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 부를 거예요. 하세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어차피 증거 없어요. 계약서도 있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합법? 사기가 합법이에요? 사기라는 증거가 있어요? 투자는 원래 손실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경찰도 난처해했습니다. 일단 조사는 하겠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어머니 돈은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모두 노인들이었어요. 저는 그 피해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카페를 만들고 피해 사례를 모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24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총 피해액은 15억 원이 넘었어요. 저는 그들과 함께 집단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이 조직의 배후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진행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같은 경로로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복지관, 경로당, 노인정. 그곳에서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가 투자를 권유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영숙처럼요. 이거 조직적인 범죄네요. 피해자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노인들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각자가 받았던 계약서, 통장 사본, 통화 녹음 등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승산이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로 입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다만 배우를 찾아야 합니다. 김민수는 말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배후요? 네, 이런 조직은 보통 총책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배우를 찾을 수 있을까? 그때 피해자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박영숙이랑 통화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요? 네,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장님?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그 목소리 기억나세요? 글쎄요. 나이 든 여자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조직의 배우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다시 박영숙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압박했어요. 박영숙 씨, 당신 뒤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몰라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도 공범이잖아요. 아니에요. 박영숙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24명이에요. 당신이 협조 안 하면 당신도 같이 처벌받습니다. 박영숙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정말 누구예요? 이름만 말해주세요. 박영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미란.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장님이에요. 전체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어요. 전화로만 지시받았어요. 저는 조미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어요. 김민수 계좌에서 출금된 돈들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돈이 최종적으로 흘러간 계좌를 발견했어요. 계좌 명의는 조미란. 저희는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경찰이 조미란의 신원을 조회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미란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 전과가 있었어요. 2년 전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재범이네요. 경찰은 즉시 조미란 검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조미란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하지만 제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미란이 조사 과정에서 한 말 때문이었어요. 저도 위에서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중간 관리자일 뿐이에요. 또 위가 있다는 겁니까? 저는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더 위에 있나요? 조사 중입니다. 조미란이 협조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분,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어요. 그리고 경찰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제가 절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서류, 거기엔 계좌 이체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밀한 계좌에서 또 다른 계좌로 큰 금액이 이체된 기록이었어요. 총 8억 원. 그리고 그 계좌의 명의인은 이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좌 명의는 박정훈이었어요.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분명 동명이인일 거예요. 저는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주민등록번호도 일치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일단 남편분께 확인해 보시는 게...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남편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어머니를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저를 응원해 준 사람이었다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왔어? 경찰서는 어땠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 조미란이라는 사람 알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 조미란. 이 사기 조직 주범이야. 아, 뉴스에서 봤어. 잡혔다며? 응. 근데 조미란 계좌에서 당신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대. 침묵.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봐.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몰라. 몰라? 8억이 들어온 걸 몰라?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명예 도용일 수도 있잖아.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 눈빛이 이상해.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진짜 몰라. 나 억울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통장 보여줘. 왜? 보여주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당장. 남편은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가져왔어요. 저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작년 11월 8억 원 입금. 그리고 그 후로 매달 수천만 원씩 출금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공범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돈이야.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계속 사과만 했습니다. 사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왜 그랬냐고. 빚이 너무 많았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 응. 사업 실패하고 빚이 3억이 넘었어. 갚을 방법이 없었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돈을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야. 나도 나중에 갚으려고. 갚아? 어떻게? 이미 다 써버렸잖아. 통장엔 잔액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당신,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응.
어머니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부터 응.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미라는? 김민수는? 조미라는 내 대학 선배야. 김민수는 조미란 조직원이고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남편이 조미란에게 어머니를 타겟으로 넘긴 거예요. 그리고 박영숙을 통해 어머니를 속인 거죠. 당신,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당신 이혼할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 부를 거야. 잠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아들 생각해서라도.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들은 당신 생각 안 했어? 어머니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아들은 친구 집에 재우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범인이었다니. 그것도 어머니 돈을 훔친 장본인이었다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만은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왔니? 어머니는 평소처럼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는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범인 잡았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럼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돈은 이미 거의 없어요. 그리고 범인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범인이 누군데? 정훈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뭐라고? 사위. 정훈이가 이 사건의 공범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훈이가 빚이 있었대요. 그걸 갚으려고 어머니를 이용한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훈이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니, 진짜예요. 어제 경찰이 연행해 갔어요. 어머니는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럼 내 돈이. 네, 정훈이가 다 썼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니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 봤어요. 남자를 잘못 만났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니? 돈은 최대한 회수해 볼게요. 변호사랑 상의 중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셨어요. 너랑 정훈이는 어떻게 할 거니?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아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생이 많겠구나.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조미란, 김민수, 박영숙 모두 기소됐어요. 저는 법정에 앉아 그들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불렀어요. 피해자들도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미란 징역 5년, 김민수 징역 3년, 박영숙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남편 징역 4년. 저는 판결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후련하면서도 슬펐습니다. 제 남편이 감옥에 가는 걸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재판이 끝나고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습니다. 이제 남편은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이혼이 확정됐어요.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돈은 일부 회수했습니다. 남편 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돈과 조미란이 숨겨둔 재산 일부를 압류했어요. 총 2억 원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8천만 원 중 2억이라니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잃은 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다행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약속했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보상해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힘들어질까봐 그게 걱정이야.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일이 악몽 같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였다는 사실. 그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들을 위해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괜찮아요.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아들은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겐 가장 큰 힘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소중한 것을 잃은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 꼭 지켜주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